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모티베이션 부분에서 이제 전력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이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거고, 실제로 이 늘어나는 수요를 어떻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좀, 제어를 해서, 효율적으로 좀 전기를 쓰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거에 기반을 해서 그런 이제 뭐 스케줄링이나 모든 이런 전력을 옵티마이제이션 해서, 그러니까 최적화해서 쓰기 위해서 이제 가장 기반이 되는 기술이 전력 수요 예측 기술이고요. 이 그림을 좀 말씀을 드리면, 위에는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 전력 수급 계획이라고 해서 피크 전력이 얼마나 될 거다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이제 그게 이제 7차 전력 수급 계획, 이때 이제 세웠던 수치가 이 정도 수치가 나오고 있고, 8차 전력, 8차 수급 계획 때는 이게 좀 낮아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좀 7차 때보다 8차 때 좀 낮아진 이유가, 이게 전력 수요 그러니까 수급 계획을 처음에 산정을 할 때 물가 상승률을 많이 디펜던트하게 이제 좀 결정하는 그런 게 있는데, 7차 때 했을 때 그러니까 예측 부분하고 8차 때 했을 때 물가 예측 부분이 좀 달라서 이건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 거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지금 분단되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대륙에서 뭔가 어떤 전력 수급을 따로 받을 수 있고 이런 여지가 좀 적기 때문에 이런 전력 수요 예측 관련된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거고, 실제로 이런 수요 예측을 통해서 우리가 전력 수급 계획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전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기술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력 수요 예측이라는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 수요 예측 기술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력 수급 계획 수립할 때도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V2G 스케줄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한마디로 전기 자동차가 야간에는 전기가 싸기 때문에 충전을 하고, 주간에는 전기가 비싸기 때문에 방전을 하면서 실제 수익을 내는 거를 V2G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충전하고 방전하는 게 가장 최적화해서 뭐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뭐 로드를 플랫하게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에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또 DR 서비스라고 해서 이제 내가 이 시간대에 전력 얼마를 안 쓰면 그만큼의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DR 프로그래밍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건 이제 국가나 이제 전력 사업자를 기준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런 것들에 이제 전력 수요 예측이 또 사용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러니까 ESS가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계획을 또 수립할 수 있다는 거에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DR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 부분은 ESS를 이제 충전하고 방전했을 때 뭐 이런 정도 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력 수요 예측 관련된 모티베이션은 그렇고요. 이제 딥러닝을 활용한 이제 전력 수요 예측 관련된 논문들을 조금 2개 정도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전력 수요 예측을 할 때 시밀러 데이 셀렉션을 하고 EMD로 전력 분해를 하고, 그것 분해한 기술들을 토대로 LSTM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측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을 제가 리뷰한 이유는 이런 식의 플로우로 전력 수요 예측을 할 때 저희가 접근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이쪽 그래프 같은 경우는 데일리 피크 로드, 그러니까 하루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한 그 수치와 그 날들에 대한 요일들에 대한 이제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어느 정도의 패턴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는 하루 전날의 그 피크 로드와 데일리, 그러니까 그 전날, 그러니까 그 전날이니까 그 다음 날에 그 로드와의 그 코릴레이션 관계를 본 건데, 이렇게 그 선형적인 코릴레이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논문에서는 일단 그 하루 전날 데일리 피크 로드가 그 다음날 로드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인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식에서 이 부분을 기술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같은 경우는 0.8754로 좀 꽤 높게 나온 수준인 것 같고, 이제 이런 전력 데이터 같은 경우는 아까 피크 로드도 그렇듯이 이제 뭐 온도 또 혹은 뭐 데이 타입 혹은 뭐 습도 뭐 이런 뭐 풍력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뭐 환경 변수에 따라서 그 전력 데이터가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펜던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 변수들을 많이 고려를 해줘서 그걸 기반으로 보통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뮬러 데이 셀렉션이라고 하는 부분은 가장 비슷한 날을 선택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이랑 가장 비슷한 날을 선택을 할 때 어떤 걸 보고 가장 비슷한 날이라고 선택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는 이제 K-민즈 클러스터링을 활용을 해서 실제로 그 계산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러니까 온도가 있고 데이어헤드 피크가 있고 습도가 있고 여러 가지 환경 변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릴레이티브 임포턴스를 통해서 온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데이어헤드 피크 로드가 이 정도 영향을 미치고, 예, 이런 정도 순으로 이렇게 그 중요도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도를 산출한 것을 통해서 K-민즈 클러스터링을 진행을 했는데, 이 K-민즈 클러스터링 진행할 때 이 앞에 보이시는 웨이트라는 부분의 그 변수가 앞에서 구했던 이 웨이트들을 말하는 건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온도의 코릴레이션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밀러 데이라고 더 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이 디스턴스를 구하고 그걸로 K-민즈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시밀러 데이를 클러스터링을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중간중간에 해주셔도 되고 끝나고 하셔도 됩니다. 편하신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민즈 클러스터링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밀러 데이를 구했다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이고, EMD, 그러니까 EMD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간 타임 도메인에서 이제 전력 프로파일이 있으면 전력 프로파일을 이렇게 뭐 9개 수준으로 이렇게 디컴포지션 하는 겁니다. 이제 뭐 주파수 영역에서 디컴포지션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타임 도메인에서 디컴포지션 하는 방법을 여기서는 차용을 했고, 이 EMD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그 주장하고 있는 그 알고리즘이 그 K-민즈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시밀러 데이를 셀렉션하고 EMD를 하고 LSTM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EMD로 이제 디컴포지션 한 것을 통해서 LSTM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LSTM을 적용을 할 때 LSTM을 기반으로 한 모델 중에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보통 이미지 캡션 이랑 뭐 챗봇 이런 쪽에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여기 이 예제는 영어를 뭐 스페인어 다른 나라 언어로 바꿀 때 이게 문법이 다르고 그 또 순서가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를 인코디드 센텐스로 바꿔준 중간 단계를 거쳐서 이제 그 실제로 그 번역을 하게 되는 가장 기본 뭐 예제가 되는 그런 알고리즘을 차용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 시퀀스 투 시퀀스
알고리즘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이게 지금 전력 수요 예측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음 타임을 예측을 할 수 있지만 그 하루 전 예측, 데이 어헤드 예측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밤 12시에 그러니까 오늘 밤 12시에 내일 얼마나 전력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예측을 하려면 이거는 바로 앞 타임이 아니라 내가 1시간 단위라고 하면은 24포인트를 예측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앞단에서는 실제로 우리가 y값, 그러니까 x값이 어떤 환경 변수이고 y값이 전력 변수라고 하면 그 전력 변수를 앞단에서는 고려를 할 수 있지만 뒷단에서는 저희가 24시간, 그러니까 24포인트를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y값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쓴 것 같고요. 그림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F라고 하는 게 저희가 아까 고려했던 그 환경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Y라고 하는 거는 전 시간대의 전력 사용량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어헤드, 그러니까 하루 전 예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인코더 부분에서는 Y2의 Y1의 값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Y1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디코더 부분에서는 이 실제 값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고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환경 변수, 그러니까 디코더 부분에서 환경 변수만 사용을 하고 엔코더 부분에서는 실제 로드 부분과 환경 변수를 다 고려를 하겠다. 이런 의미로 시퀀스를 적용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알고리즘은 이제 인풋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걸로 K-민즈 클러스터링으로 시밀러 데이를 산출을 하고 그것들을 EMD로 다 분해를 디컴포지션 한 후에 각각의 LSTM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서 예측을 하고 그걸 이제 합산을 해서 실제로 프리디션 결과를 내는 식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데이터셋은 1시간 단위로 전력 사용량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K 값이라고 하는 거는 K-민즈 클러스터링의 클러스터 개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 높여 봤을 때 어느 정도 숫자에서 이 정도 가장 작은 MAP 에러 값이 나왔기 때문에 K를 9로 선정을 한다는 게 이 부분의 내용이고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기서 사용한 시밀러 데이를 산출하는 것과 그냥 K-민즈 기본적인 컨벤셔널한 K-민즈 방법을 한 것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분들이 제안한 시밀러 데이 어프로치가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아리마 LSTM LSTM 단일 모델과 시밀러 데이와 LSTM을 같이 쓴 모델, 또 시밀러 데이가 없는 여기서 제안한 모델, 시밀러 데이 모두 있는 모델 이렇게 해서 다른 모델들과 비교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제안한 모델이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앞에 모든 결과들을 비교했을 때 이분들이 제안한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하는 게 이 논문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문을 제가 네. 12페이지에서요. 이 블록 다이어그램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네. 인풋 데이터가 정확히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인풋 데이터가 아까 보셨듯이 이런 환경 변수가 환경 변수와 실제 전력 로드 데이터겠죠. 그러니까 인풋이라고 하는 게 한마디로 말해서 테스트 셋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트레이닝 셋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만약에 내일을 예측을 할 때 내일 예측하기 위한 히스토리컬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히스토리컬 데이터에는 전력 사용량 데이터들도 있고 그때 온도, 습도 기간 내의 그런 예. 데이터를 말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데이터를 넣어서 그 시뮬러 데이 셀렉션이라는 게 시뮬러 데이가 뭔 뜻이에요? 유사한 날들 그러니까 그 오늘이랑 가장 유사한 날을 찾으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기온 프로파일이 온도 프로파일 가장 유사한 날을 저희가 시뮬러 데이를 할 수도 있고. 내일에 대한 것을 보자 하면 내일에 네. 대한 어떤 파라미터들 가장 유사한 데이터상에서 그 날을 찾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단위로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 데이터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다 그 온도나 습도나 그 데이 타입이나 뭐 풍속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내일이 되지 않아도 예보 데이터나 이런 걸로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데이터랑 기존의 히스토리컬 데이터랑 비교를 해서 이제 클러스터링을 통해서 이제 시뮬러 데이를 나누겠다는. 시뮬러 데이 계산하고 나서 그 다이어그램으로 다시 12페이지. 네. 그다음에 EMD는 그 디컴포지션이라고 하셨는데. 네. 어떤 건가요? 이게 EMD라고 하는 게 그냥 저도 이거 자체를 제가 뭐 시뮬레이션 해보고 한 게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이게 컨벤셔널한 어떤 그 기법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시간 도메인에서 뭔가 그 시그널을 디컴포지션 할 수 있는 그런. 지난번에 네. 닦아줬던 분. 네. 어떤 시그널 이렇게 있으면 그걸 정작이 ABC에 대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예측됐는지 예측하셨던 그런 부류였던 것 같은데 기억나시나요? 그런 비슷한 건가 싶어서.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보면 데이터가 뭐 1년 단위로만 있다고 하면 전력 데이터가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 데이터를 이제 분해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전력 데이터. 예, 전력 데이터 자체를 분해를 해서 그것들을 예측을 따로따로 하는 거. 그 예를 들어 이거 여기서는 9개로 분해를 했는데 그 9개를 분해한 그래서 LSTM 모델들이 다 따로따로 9개가 있는 거고 각각의 그 디컴포지션 신호들을 다 따로따로 예측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한 개의 전력 신호를 9개로 나눴다라는. 네, 맞습니다. 거죠? 예. 9페이지 하면 여기 하자. 11페이지부터 하자. 11. 저 밑에 보면 FM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인코더를 보시게 되면 인풋이 F0부터 FM까지가 인코더고 그 뒤에 미래 예측 수요는 M 플러스 1부터 M 플러스 N까지 있거든요. 네. 자꾸 얘기하면 인코더 있는 부분은 알고 있는 거고 네. 디코더 부분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네.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FM, 그러니까 예. 0부터 M개까지가 있는데 예. 그 M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템포러리, 뭐 휴미디티 이렇게 있는데 저도 이제 동훈이랑 비슷하게 궁금한 게 그럼 저기 온도 막 이렇게 많잖아요. 온도, 습도 뭐 쭉쭉쭉. 예. 실제로 저 값을 넣을 때는 예. 어떠한 형태로 넣나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데이, 뭐 윈드 스피드하고 있는데 다 단위도 다 다를 것 같고 네. 그냥 일단 무슨 값을 주긴 줘야 되잖아요. 예. 어떻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기존의 매틀랩으로 ANN은 이제 시뮬레이션 했을 때는 그냥 넣었거든요. 그 값 자체를.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최근에 파이썬으로 이제 그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이게 값 자체를 그냥 넣으면은 그 딥러닝 그 모델이 되게 좀 성능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서 넣었더니 이게 어느 정도 성능이 나와서 이게 좀 그 LSTM이 또 LSTM만의 그 고유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LSTM이 좀 그 인풋 스케일에 좀 영향을 많이 받는다, 민감하다 뭐 이런 거를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서 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탠다이제이션 그 그러면 예를 들면 저기 실제 F0에는 맨 앞에는 템포럴이니까 뭐 노멀라이즈 했으면 0.01, 뭐 뒤에는 뭐 0.027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건가요? 이 부분에 저 F가 이제 노멀라이즈 예. 하게 되면은 예. 37도, 예. 습도는 뭐 80%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요거를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애를 다 통째로 아니죠. 각각의 카테고리끼리? 카테고리별로 노멀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그 트레이닝 셋이 있으면 거기서 그 트레이닝 셋을 가지고 노멀라이제이션 하고 그 이제 테스트 셋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는 이제 그 평균값이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값을 이제 적용을 해줘서 노멀라이즈 된 것을 넣어주는 식으로 이제
예측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전력 데이터 자체가 네. 저렇게 학습시키고 살펴볼 수 있으려면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데이터를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만큼 규칙성 같은 게 뛸 수 네.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전력 데이터 자체가. 네, 전력 데이터 자체는 일단 시계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저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저희가 패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통 그 전력 데이터는 휴먼 팩터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사람이 전기를 써야 전력 사용량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럼 보면은 이게 사람들이 있을 때 전력이 높고 사람들 없을 때 전력이 낮아요. 그 가장 그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거는 봄이랑 그 여름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봄에는 전력 레벨이 일반적으로 좀 낮은 이유가 에어컨을 안 쓰기 때문에 낮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에어컨 쓰기 때문에 또 높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타임 시리즈 특성이라고 하는 게 뭐 그 트렌드가 있을 수 있고 그 사이클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고 또 시즈널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사이클적인 요소는 우리가 일별로 보면은 이런 프로파일을 보이거든요. 그런 게 사이클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고 시즈널리티는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이제 시즈널리티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뭐 트렌드 같은 경우는 이게 전력 설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느 정도 전력 레벨 자체가 베이스 로드 자체가 높아질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작년이랑 올해랑 그 전력 데이터를 보면은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시설 관리동 쪽에는 이제 문의를 해보면 실제로 그 건물들도 좀 새로 지어지고 거기에 장비들도 또 들어오고 이러면서 결과적으로 베이스 로드 같은 게 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계열적인 특성도 있고 해서 그 전력 데이터 자체는 그런 시계열 분석으로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인풋 데이터 하나만 네. 드릴게요. 지난번에 준호 씨가 발표해 주신 제가 기억하기에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어떤 가전기기를 쓰는지를 찾는 그런 일종의 문제였는데 네. 그거 제 기억에 맞으면 1월치나 3월치 정도 되는 데이터 셋이었다고 기억을 하거든요. 전력 신호. 제가 네, 보여드린 네. 찍는 네. 1년치 정도. 1년치인데 근데 1월치나 3월치 정도로 이렇게 데이터를 뽑았다고 했던 기억나는데. 일부만 테스트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전체는 그렇게 트레이닝 있는 하고 거죠. 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1월치나 3월치 정도로 전력을 계속 뽑은 게 1년치 정도가 있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월을 예측하려면 그러니까 연도마다 3월달 데이터만 가지고 예측을 하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신 거는 그러니까 네. 샘플링 프리퀀시가 어떻게 되냐는 게 여쭤보고. 그거는 이제 그 예측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따라 다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하루 전 예측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하루 전 예측이라 해도 이게 레졸루션 자체가 뭐 1시간 단위가 될 수도 있고 15분 단위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측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쪽에서는 퍼블릭 데이터나 이런 거는 좀 없는 편인가요? 아, 그 전력 데이터는 우리 학교 데이터도 있고요. 그 지금 API로 열어진 것도 꽤 있어서 사실 지금 연구실에서 받고 있는 그 데이터 같은 경우는 광주 서구에 그 집업만 입력을 하면은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API가 최근에 그 공개된 게 있어서 그거를 활용을 하면 또 이제 뭐 주택 아파트 데이터도 저희가 얻을 수도 있고 뭐 관공서 데이터도 얻을 수 있고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저희가 아파트 데이터 같은 걸 얻으려고 했을 때 안 됐던 이유가 그런 사생활 그런 것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번에 그 열린 API 같은 경우는 어떤 과제 그 결과물이 그런 API를 여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그 계속 되는 건 아니고 기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데이터만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그게 개인정보 그런 거에 좀 저촉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공개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그걸 받아 쓰는 건데 네. 일단 10페이지에서 그 네.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네. 지금 전력 데이터에 사용한 이유를 아까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거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아, 이게 그 여기에서 보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그 이 LSM 그 레이어 2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입력 데이터를 보면은 Y1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Y1이라는 거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전력 로드 데이터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히스토리컬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Y1이라는 데이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모델들은 그 입력을 그 실제 환경 변수랑 로드 데이터 두 개를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템퍼러처나 이런 거가 있어요. F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이제 템퍼러처 환경 변수를 근데 이제 이 디코더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저희가 바로 다음 스텝을 예측을 한다 할 때는 이제 기존의 데이터, 그러니까 Y 값은 저희가 알 수 있는데 데이 어헤드 예측, 그러니까 하루 전 예측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다음날 오후 1시 같은 경우는 오후 12시에 실제 데이터를 모르잖아요. 그 하루 전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Y 값을 여기서 고려해 줄 수 없어서 그 이 디코더라고 이제 인풋 자체가 좀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환경 변수만 고려해서 예측을 하는 이런 모델을 쓴다고 여기 논문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장하고 있고 이게 그 데이어헤드 같은 예측 모델에는 좀 적합할 것 같아서 저도 이거를 좀 사용을 해보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디코더에서는 Y랑 F 둘 다 있을 때 시퀀스를 뽑을 수 있는데 네, 디코더에서는 Y가 없이 F만 가지고 네, 결과를 얻겠다는 네. 얘기죠. 예, 맞습니다. 시퀀스 모델이 그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구성이 돼 있어서 그렇게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원래 아까 뒤에 성능이랑 같이 보면은 그냥 K-means 했을 때보다 시밀러데이를 썼을 때보다 좋다했는데 그 시밀러데이가 비슷한 그러니까 비슷한 값을 갖는 날끼리 묶어주는 거잖아요. 네. 그 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밀러 데이라고 정의를 사람마다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논문에서는 얘기하는 게 아까 보신 것처럼 여러 가지 환경 변수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그 임포턴스가 높은 애들을, 그러니까 웨이트를 이런 식으로 뽑은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온도,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똑같은데 이제 그러니까 그 환경 변수마다 그 웨이트를 줘서 실제로 이 K-means 이 수식을 보면 그 디스턴스를 구할 때 이 웨이트 값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기존에 썼던 이 웨이트 값을 고려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온도가 유사하면 유사할수록 더 시밀러 데이라고 본다고 하는 거죠. 저거는 저 임포턴스 나오는 거는 사전에 하는 거. 이거는 그냥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나 뭐 이런 거 수준으로 하지 않았을까. 여기에서는 이제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는데 이게 임포턴스라고 하는 게 이 온도가 얼마나 전력에 디펜던트하냐, 뭐 풍속이 얼마나 전력에 디펜던트하냐, 그런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저게 XG 부스트에 저렇게 막 저걸 값을 끄집어내는 게 그거는 다른 거예요? 여기 보시 그 방법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게 설명 안 나오고 이렇게 이 부스팅 방법을 사용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이게 지금 네, 큰 차이가 그냥 K-means 쓰는 랜덤 이니셜도 그냥 K-means 쓰는 거 말고 앞에 그냥 XG 부스트가 하나 더 붙어가지고 묶어갖고 이제 시밀러 데이 그 셀렉션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그러면은 보니까 K-means가 다른 점이 하나가 이제 웨이트가 하나씩 다 붙어 있었는데 피처마다, 그러니까 디멘전마다 예. 저 웨이트 구하는 게 XG 부스트 메소드인 것 같은데 이거가 뭔 그런지 궁금해가지고. 이게요? XG 부스트. XG 부스트요. 이거는 저도 안 해봐서 어떤 건지 자세하게 알지도 못합니다.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 XG 부스트가. 그러니까 XG 부스트에 대해서 제가 스터디를 하지 않아서 이거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그 글로는 그냥 웨이트를 칼큘레이트 한다는 걸 봐서는 방금 말씀해주신 거는 저걸로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아까 앞에 K-means에 있던 앞에 있는 웨이트 각각 붙일 웨이트 요거 값을 다 구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그게 궁금해가지고. 말씀하신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제가 XG 부스트에 대해서 그 스터디를 하지 않아서 요기법이 최신에 나왔나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오래됐어요. 다른 머신러닝 기법에서도 간간히 본 기억은 있거든요. 지금 엑스지부스 찾아봤는데 그냥 간단히 뿜으면은 디시전 트리를 여러 개를 병렬을 쓴 거래요. 랜덤 포레스트 비슷한 거일 것 같아요. 투기값 줄기 전에. 네,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이제 논문 같은 경우는 LSTM을 이제 활용한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이거는 일단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LSTM을 그 전력 수요 예측에 사용했다라는 게 그냥 이 논문의 그냥 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논문을 리뷰를 한 이유는 이 결과를 보시면은 실제로 LSTM보다 sR이마가 더 좋은 성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데이터셋의 데이터 타입이 이런 식으로 어퍼 트렌드를 가지고 있고 또 사이클링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시계열적인 특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LSTM이나 뭐 다른 그 ANN 모델, 다른 ANN 모델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시계열 분석 기법 중에 하나인 sR이마로 하는 게 낫다라는 게 이 부분의 결과이고요. 이 다음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앞에 데이터셋보다 훨씬 더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시계열적인 특성이 많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LSTM이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전력 수요 예측, 전력 데이터 같은 경우는 시계열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딥러닝을 쓰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시계열 분석을 한 후에 추후에 이제 그 딥러닝 기법이라든지 비선형 예측 모델을 사용을 해보는 게 더 맞는 접근이라고 생각해서 이 논문을 리뷰를 하였습니다. 두 그래프 네. 18페이지에서 보인 그래프랑 19페이지 두 개 보여주셨는데 네. 어느 쪽이 그럼 좀 더 일반적인가요? 일반적이라는 게 어떤 걸 좀더 빈번히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 중 전력 데이터 기반으로 했을 때요? 전력 데이터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긴 하는데 이런 시계열적인 특성을 가지면서 이런 현상을 보여줘. 그러니까 전력 데이터 자체가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오지는 않는데 어쨌든 예측을 하는 거는 그런 플럭츄에이션을 다 따라간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그 트렌드나 성향을 따라간다는 거잖아요. 리그레이션 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뭐 시계열적인 특성이 많이 없는 데이터 타입이고 이거는 시계열적인 특성이 너무 많은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이제 예측 모델 관련해서 이제 제가 그 연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전력 수요 예측은 4단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뭐 실시간 예측은 바로 다음 타임 스텝을 예측하는 거고, 뭐 단기 예측 같은 경우는 뭐 하루, 뭐 아니면 일주일 단위로 뭐 이렇게 예측하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중기 예측 같은 경우는 뭐 매년 이렇게 예측하는 거, 뭐 달별로, 혹은 장기 예측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 뭐 15년, 뭐 2년 단위로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보통 이렇게 나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단기 예측 부분인데, 이 부분에 이제 매일 데이 어헤드 부분을 보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력 데이터는 이제 시계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런 시계열적인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계열 분석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한 논문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이제 그 사용하고 있는 모델로는 하이브리드 예측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선형 예측 모델과 비선형 예측 모델을 결합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형 예측 모델에서는 이런 시계열 데이터 특성 같은 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선형 예측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선형 예측 모델에서 잡지 못한 비선형적인 특성을 잡는다고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예측 모델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이 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 처음 제안한 방식인데요. 시계열 데이터 예측을 위해서 이제 예측 모델로 선형 예측 모델과 비선형 예측 모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 방식을 제안을 했고, 그 이후로 이 논문에서는 선형 예측 결과를 비선형 부분의 예측으로 사용을 해서 더 전반적인 성능을 높였다라는 연구가 있고, 또 이런 그 트렌드 부분과 그 레지듀얼 부분을 추출을 해서 실제로 이거를 하이브리드 모델처럼 사용을 한다, 뭐 이런 식의 모델들, 이 이후로 다양한 하이브리드 예측 모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선형적인 부분이고 비선형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형 예측 모델에서 그 선형 예측 결과가 나오고, 이 선형 예측 결과를 비선형 예측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하고, 또 이 X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 변수들을 이제 이 X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얘네를 다 고려를 해서 비선형 예측 모델에서 비선형 부분 예측 결과를 산출을 합니다. 그럼 이것들을 서메이션 한 게 결과적으로 전력 수요 예측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하이브리드 예측 모델에서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모델을 선정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입력 부분을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 그런 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까 그 XG 부스트 같은 것도 그런 종류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대로라고 하면 이제 이 입력 변수를 어떤 거를 사용할 건가를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네. 선형이랑 비선형 나눠서 생각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네. 아까 거의 맨 첫 장쯤에 어떤 좀 살짝 클러스터 같은 어떤 이렇게 쫙 이렇게 파란색 점들이 분산되어 있는 네네네. 거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선형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고려를 하되, 그 외곽에 있는 어떤 노이즈라고 볼 수도 있고 아웃라이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인풋으로 사용해서 비선형 예측을 해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부분에서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 선형 예측 모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선형 예측 모델은 이게 Y가 전력 수요 예측 값이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던 전력 수요 예측 값만 가지고 그 다음을 예측을 합니다. 그 다음 날을. 근데 이제 비선형 예측 모델 같은 경우는 이 기존에 있는 그 전력 로드 값을 가지고도 예측을 할 수 있지만, 온도라든지, 그러니까 전력 데이터는 다른 많은 변수의 그 디펜던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도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같이 고려해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 변수까지 고려를 하기 위해서 비선형 예측 모델을 같이 선형 예측 모델과 고려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선형 예측 모델에서는 대부분 이제 시계열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를 하게 되는 거고, 이 비선형 예측 모델 같은 경우는 그 선형 예측 모델에서 고려하지 못하는 환경 변수 같은 그 디펜던시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이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된 거죠. 네. X가 환경 변수고, 네. Y가 이전의 전력 수요 예측값인 네. 것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선형 예측 모델의 입력 변수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커넥션 웨이트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그 트레이닝 알고리즘, 그러니까 저희가 트레이닝 셋이 있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예를 들어 인공신경망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 웨이트 값이 산출 결과물로 나오잖아요. 그럼 이 웨이트 값이 한마디로 높은 것들이 높을수록 이제 변수의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가르손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웨이트들을 조금 더 수식적으로 조금 더 복잡하게 해서
고려를 한 방식이고, 이제 모스트 스퀘어 메소드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모스트 스퀘어 메소드 같은 경우는 그 초기 웨이트, 이니셜 웨이트 값과 마지막 웨이트 값의 차가 이제 크면 클수록 좀 좋은 그런 결과를 낸다고 이렇게 릴레이티브 임포턴스를 구한 방식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웨이트를 가지고 릴레이티브 임포턴스를 그 산출하는 경우도 산출하는 그 방법도 있고, 실제로 그냥 저희가 환경 변수라고 하는 그 x 값들만 가지고 이제 코릴레이션 x 값과 이제 그 전력 수요 예측 값 그런 거에 이제 관계를 고려를 해서 산출한 그 partial linear correlation이나 partial mutual information, 뭐 genetic programming 이런 걸로 이제 저희가 input variable의 그 중요도를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시도를 해보았는데 경험상으로 이게 왜 그런지 저스티피케이션은 못했는데 경험상으로는 크게 저희가 그러니까 전력 수요 예측 모델에서 적용이 잘 안 된다고 경험상으로 이제 제가 결론을 냈고요. 그 저스티피케이션은 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게 안 좋은지는. 예. 여기가 캐릭터 빅베리어블도 있잖아요. 네. 빅베리어블이 지금 23페이지 지금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정의가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어디에 대한 인풋인 거죠? 이 부분입니다. X가 지금 이 밑에 나온 것들로 사용이 되겠다. 그러니까 밑에 나온 지금 그러니까 웨이트 기반으로 지금 뭐 예. 계산을 해서 나온 값들을 이 시스템에서는 X로 넣는다. 아니죠. 그거는 그 매저입니다. 그냥 그 판단하기 위한 매저인 거고, 예를 들어서 온도랑 습도를 비교를 했는데 온도가 임포턴스가 높다. 그러면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데 습도가 현저히 떨어진다. 그럼 습도는 입력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습도는 그만큼 중요도가 떨어지는 변수이기 때문에. 그럼 온도만 그냥 X 값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대충 전력 데이터랑 얘네랑 그러니까 이런 뭐 온도, 습도, 뭐 시간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입력 변수 후보군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가장 중요도가 높은 변수들을 선택해서 걔네들을 네. 여기서 W가 나타나는 게 정확한 거죠? W가 일단은 그 후보군들을 가지고 그냥 인공신경망 모델을 만들어 보면 이제 그 인공신경망 모델에서 웨이트가 나오잖아요. 그 웨이트를 가지고 산출한 겁니다. 그 웨이트를 가지고 예. 지금 RIX라고 디파인이 된 베리어 그 매저를 다시 계산을 해서 아니 계산은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자체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은 이건 인풋 베리어블에 대한 셀렉션이 아니라 지금 트레이닝 된 웨이트에 대해서 이게 트레이닝이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하나의 매저인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상황마다 또 달라질 수 있고, 이거 자체가 뭔가 절대적인 매저라고 보기에는 이게 트레이닝 뭐 방식이라든지 그 하이퍼 파라미터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이런 여지가 많아서 그런 건 있습니다. 렉션 오브 인풋 베리어블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매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저 매저를 다시 계산을 해서 다시 인풋을 시스템에 시키는 건가 싶은 생각이 그건 아니고 이거를 스코어를 계산해서 각 그 변수마다 스코어를 계산해서 그 중에 높은 애들만 쓰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기존의 것들이 안 돼서 또 좀 서칭을 해보다가 퍼뮤테이션 임포턴스 스코어라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퍼뮤테이션 임포턴스 스코어 같은 경우는 그 랜덤 포레스트 기반으로 한 이제 그 매저 방식인데, 이렇게 2001년도에 랜덤 포레스트 논문에서 한번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퍼뮤테이션 임포턴스 스코어가 좀 발전된 형태가 컨디셔널 퍼뮤테이션 임포턴스 스코어로 이제 2014년 정도쯤에 논문이 나와서 이 부분을 좀 사용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뮤테이션 임포턴스 스코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이 이름에서 얘기하는 것과 똑같이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사용을 해서 뭐 클래시피케이션 하든 리그레션을 하는데, 그
이 y가 아까 보시는 그 y라고 생각하시 y가 아까 보시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전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x 같은 경우가 이제 환경 변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환경 변수의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다 보니까 시퀀셜하게 이렇게 쭉 있을 텐데, 거기에 이제 하나의 변수의 순서를 바꿔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x1이라고 하는 그 변수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원래 데이터가 돼 있는데, 이거를 뭐 2, 1, 3, 4, 5, 6, 7, 8, 9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순서를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바꿨는데 이 바꾼 결과가 바꾸지 않았을 때의 결과보다 많이 달라진다, 안 좋아진다, 뭐 그럴 경우에는 이 바꾼 그 변수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거겠죠. 왜 그러냐면 그 변수가 온전한 상태로 있어야 이 리그레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의 결과가 좋을 텐데, 이게 온전하지 않고 뭔가 변화를 주니까 얘가 안 좋아졌더라 이러면서 이런 매저를 판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 진짜 임포턴스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변수 같은 경우는 이걸 바꿔도 크게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해주신 방법들을 적용한 다음에 저 방법을 포스트 프로세싱을 만약에 한다고 생각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포스트 프로세싱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그 어떤 말씀해주신 네. 메소드를 먼저 적용을 하고 그 방법을 한 다음에 직접 적용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저 방법을 한 번 더 써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스코어를 내는 방법이고, 앞에 얘기했던 것도 그 스코어를 내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고요. 이것도 이 임포턴스 스코어를 내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같이 고려해서 뭐 고려해보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뭔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여기서는 일단 이 랜덤 포레스트를 활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스코어를 계산을 했다는 거를 그냥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도가 높은 애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RIX를 계산하잖아요. 네. 그럼 중요도가 높은 애들을 찾은 다음에 그 찾은 애들은 우리다가 어떻게 준비해요? 그러니까 중요도가 높은 그 변수를 만약에 찾으면 아까 보신 것처럼 여기 비서형 예측 모델의 입력으로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죠. 어느 부분에 입력이 들어가요? 쉽게 얘기하면 저 인풋은 이제 웨이트가 이니셜 돼 있을 때 저 인풋은 인풋으로 들어간다고 치면 저 중간에 들어온 L이라는 애는 위에 NT를 보면 X랑 L이랑 나란히 있잖아요. 섞여 있다기보다는 네. 붙여놓은 듯한 느낌으로. 그러면은 NT 햇이라고 되어 있는 아웃풋에 있는 NT 햇이 저렇게 F 안에 X랑 L이랑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어떤 섞여서 NT가 나왔다는 건데 어느 부분에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리플렛이 이제 예. 들어가게 되면 웨이트 바이어스 들어가고 네. 인풋 들어가고 아웃풋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잖아요. 네. 쟤는 어느 부분에 들어가요? 그 R라는 것들. 그러니까 그 릴레이티브 임포턴스라는 경우 그 매저 자체는 이 모델 자체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프로세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그 변수들을 뭘 쓸 건가, 입력 변수를 뭘 쓸 건가가 이제 전력 변수를 예측하는 데 대해서는 그게 되게 대단히 중요한 그 단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입력 값들을 넣어주냐에 따라서 이 전력 그 예측의 퍼포먼스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력 입력의 어떤 카테고리를 쓸 건가를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베리어블 임포턴스, 그러니까 인풋 베리어블을 셀렉션 한다는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한 거거든요. 저거 그러니까 끝난 다음에 예, 맞습니다. 나온 애들을 가지고서 이제 셀렉을 하는 건데, 그럼 값에 대해서 중요도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왜 웨이트에 대해서 계산을 하게 돼요? 이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방법 중에 하나인 건데, 저희가 트레이닝 데이터 같은 건 알 수 있잖아요. 히스토리컬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걔네를 가지고 모델에 그러니까 그 적용을 시켰을 때 저희가 웨이트 값을 추출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러니까 웨이트를 추출을 할 수 있는데,
그 웨이트를 보고 이제 그냥 그 입력 변수와 그 실제로 예측하고자 하는 그 변수의 그 임포턴스를 알아내고자 하는 게 여기에서 이제 고려하고자 하는. 그러면 수고. 다 이 계산이 끝나고 예. 아웃풋 중에서 중요도가 높은 애들을 찾는 방법을 계산이 끝난 웨이트들의 관계를 하나하나씩 계산을 해가지고 기존에 액티브가 제일 잘 되어 있는 높은 값을 갖는 웨이트들이 통과한 아웃풋을 선택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도 높은 애들을 고르는 게 네. 네트워크가 끝난 다음에 네. 얘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라고 예. 고르는데 예. 그걸 웨이트를 이용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설명해드리면 그 입력이 뭐 이렇게 있고 레이어가 뭐 이렇게 있고 아웃풋이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 뭐 이렇게 쭉 있을 텐데 그 이게 x1이라고 보시면 x2, x3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입력 후보군이 3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중에 저희가 뭐 어떤 거를 써야 될지 몰라요. 그게 이 중에서 저희가 고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뭐 어떤 게 임포턴스가 높은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일단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그 입력 값을 가지고 이 y를 이제 예측하는 모델을 실제로 만들면은 여기서 웨이트와 바이어스 또 여기서 웨이트와 바이어스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거 같은 경우는 x1의 웨이트와 x1의 바이어스일 거고 이거 같은 경우 x2와 x2의 바이어스일 거고 또 여기는 또 x1과 x1의 바이어스 여기 x2의 x2의 바이어스고 뭐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게 되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웨이트가 크면 저기서 말하는 건 그냥 단순히 이 웨이트가 크면 클수록 그 임포턴스 높은 그 변수일 것이다 라고 그냥 보는 게 저 매저의 그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 예를 들어서 저 릴레이티브 임포턴스를 계산하는데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5가 나오고 얘가 뭐 7이 나오고 얘가 뭐 0.1이 나왔다 이러면은 얘는 중요도가 떨어지는 변수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 예측을 하는데 사용을 하지 않고 얘네 두 개만 가지고 사용을 하겠다 하면은 이제 x1하고 x2만을 가지고 이제 그 뭐 ANN이라든지 뭐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모델에 넣어서 실제로 y-햇을 예측을 하는 이런 방식이 되는. 자,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네. 될까요? WXY라는 W 값들을 구하는 게요. 네. 지금 이 페이지 전에 설명이 되어 있는 비전형식 특성가보다 이 모델을 쓴 건 아니잖아요. 예, 여기서 쓴 건 아니고 이제 여기 x를 수출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x를 추출하기 위해서 이미의 ANN을 만들고 그거를 합수를 싹 시킨 다음에 매저 해보고 예. 이 중에서 중요한 거 뽑아. 예, 맞습니다. 예. 아마 이 부분 설명을 할 때 여기서 나온 W가 지금 시퀀스대로 설명을 할 경우에 이 모델의 웨이트를 지금 사용한다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예. 그거 말고 아마 지금 뭐 나중에 디펜스 하실 때 설명하실 때 예. WXY가 정확히 뭔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저 이미 신경망을 지금 따로 사용했다라는 내용이 없어가지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 근데 왜 중요한 거 뭐가요? 다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적은 인포메이션이라고 해도 필요한 인포메이션이 있을 건데 굳이 중요를 홀팅해서 중요한 아이들만 우선 적용하는 건데 이게 근데 만약에 저희가 이런 과정이 없으면 일단 뭐 영상보다는 컴퓨테이션 양이 좀 적긴 하겠지만 일단 히스토리컬 데이터가 예를 들어 뭐 방대하다거나 뭐 그리고 저희가 그런 식으로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냥 있는 변수 그냥 다 넣겠다 하면은 진짜 아무 쓸모도 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그것도 어찌 보건 안 좋은 퍼포먼스를 또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한번 걸러주는 정도의 단계는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실제로 그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이제 다중 입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전력에도 그렇지만 뭐 다른 예측 모델에도 많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더라고요. 그게
예, 뭐 전력만 이제 어떤 환경 변수에 디펜던시가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뭐 수질, 뭐 물이나 뭐 이런 다른 환경 다른 왜 변수들에도 예,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쪽에도 많이 그러니까 어떤 다양한 변수에 디펜던시가 있는 타겟을 예측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 퍼뮤테이션 임포턴스 스코어는 그 랜덤 포레스트를 활용해서 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발전된 개념이 컨디셔널 퍼뮤테이션 임포턴스 스코어라는 개념인데 퍼뮤테이션 임포턴스 스코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 그 Y라고 하는 거는 그냥 전력 수요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XJ라고 하는 경우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퍼뮤테이션 하기 위한 그 하나의 카테고리 X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Z는 이제 그 하나의 X 타입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이 집합으로 있는 거를 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퍼뮤테이션 임포턴스 스코어 같은 경우는 이러한 매트릭에서 그 계산이 되는데 한마디로 계산이 되는데 이제 컨디셔널 퍼뮤테이션 임포턴스 스코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컨디셔널을 이제 조건부를 좀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Z13 27 이렇게 하는 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 X1이 1, 2, 5, X2가 1, 2, 3, 3, 4 그리고 X2가 3, 3, 5 이러고 X5가 5, 9, 4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서 Z1은 A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얘네를 이렇게 묶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 XJ라고 보고 이거 두 개가 Z라고 보면 Z1은 A라고 Z1은 A, Z3은 A, Z27 A라고 하는 게 이 얘와 얘의 그 데이터의 그 값이 같은 거를 이제 컨디셔널로 이렇게 놓고 얘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 집합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저 퍼뮤테이션을 통해서 값을 산출하고 또 이 뒤에 뭐 같은 그 클러스터링 된 컨디셔널 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에서 또 여기서 그 퍼뮤테이션을 해서 또 결과 산출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컨디셔널 퍼뮤테이션 임포턴스 스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컨디셔널 퍼뮤테이션 임포턴스 스코어를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좀 수식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수식을 그 보시는 것보다는 예제를 보는 게 좀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서 예제를 첨부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퍼뮤테이션 임포턴스 스코어를 보면 이제 네이티브 스피커라는 그게 네이티브 스피커와 나이와 그 발 사이즈가 있습니다. 이게 리딩 스킬이라고 해서 우리가 네이티브 스피커일수록 그 읽는 스킬은 좋을 것이고 나이가 많을수록 이제 어린아이에 비해서 리딩 스킬이 높을 것이고 이제 발 사이즈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리딩 스킬과 별로 디펜던시가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퍼뮤테이션 임포턴스 스코어로 계산을 하면 이런 식으로 네이티브 스피커라는 이 수치보다 슛 사이즈가 더 높게 나옵니다. 그 이유가 이 슛 사이즈, 그러니까 발 사이즈 같은 경우는 나이와 디펜던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나이가 높을수록 리딩 스킬이 높아지는데 이게 슛 사이즈는 이제 나이가 높아질수록 슛 사이즈가 발 사이즈가 높아지는 그런 디펜던시가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임포턴스 스코어를 구했지만 잘못된 임포턴스 스코어를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논문에서 그래서 이제 컨디셔널 퍼뮤테이션 임포턴스 스코어를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슛 사이즈, 그러니까 발 사이즈를 볼 때는 에이지와 네이티브 스피커의 그 스케일 자체는 고정을 시키고 그 발 사이즈와 리딩 스킬을 따로 보기 때문에 이게 그 리딩 스킬과 발 사이즈의 실질적인 그 디펜던시를
측정할 수 있는 거고, 예, 그 에이지 같은 경우도 발 사이즈와 네이티브 스피커를 고정을 시켜놓고 나이와 리딩 스킬을 간의 그 디펜던시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컨디션 포맷에서 임포턴 스코어가 이런 식으로 그 X 변수들 간의 디펜던시가 있는 경우에 더 확실한 메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논문에서의 주장이었고, 실제로 이거를 제가 적용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이제 제가 좀 그 시뮬레이션 했던 것들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데이터 자체는 지스트 캠퍼스 통합 데이터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15분 단위로 그 한전 아이스마트에서 지금 받아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스트 캠퍼스 빌딩 개별 데이터도 사용을 하고, 또 스마트 플러그나 배전반의 이제 데이터도 저희가 데이터셋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딴 거고, 이 에너톡은 그 회사 센서, 전력 계측 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그 말씀드렸던 그 입력 변수 후보군들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 제가 이제 입력 변수 후보군이라고 했던 것들은 이제 뭐 그 온도 또는 이제 이거는 이제 다른 논문에서 사용한 이제 자료라서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온도와 실제 그 선형 예측된 온도 간의 그 뭐 차이값 이런 것들도 이제 입력 변수를 고려가 될 수 있고, 그 습도 또 습도의 또 차이값, 또 이제 시간이 몇인지에 따라서 이게 전력 데이터의 디펜던시가 또 크기 때문에 시간도 입력 변수 후보군으로 넣었고, WNOD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게 오늘이 그 워크데이인지 넌워크데이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는 변수이고, DSMR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2015년 1월은 1, 뭐 2016년 1월은 1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시퀀셜하게 그 달마다 이렇게 라벨링 해준 거고요. LCL이라고 하는 거는 선형 예측 결과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강수량이나 풍속 이런 식으로 해서 캔디데이트를 이제 산출을 했는데, 이거는 컨디셔널 임포턴 스코어로 이제 계산한 수치인데, 보시면은 강수량과 그 풍속은 그 다른 변수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이 후보군 중에 이 6개의 변수들을 가지고 비선형 예측 모델의 입력으로 사용을 했고, 이제 선형 예측 모델 같은 경우는 데이타입을 4가지로 구분을 해서 이제 선형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 데이타입을 4가지로 고려한 이유는, 이게 오늘이 워크데이냐, 그러니까 오늘이 일하는 날이냐, 뭐 할리데이냐에 따라서 많은 그 변화가 있을 수 있고, 또 어제가 그 휴일이었는데 오늘이 그 평일이거나, 어제가 평일이었는데 오늘이 평일이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도 전력 수요 예측의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4가지 데이타입으로 구분해서 선형 예측 결과를 얻게 되었고요. 이 그러니까 선형 예측 결과를 보면 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비선형 예측 모델에서는 비선형 예측 모델 중에 이제 뉴런수와 이제 타임 딜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몇 시간 전까지의 입력을 내가 입력으로 쓸 건가, 그러니까 바로 이전 시간의 데이터 말고 뭐 4포인트 전, 뭐 8포인트 전, 이것도 입력으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서칭을 해서 가장 최적화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하이퍼 파라미터로 잡고 계산을 하고 이제 예측 결과를 뽑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냥 ANN 모델과 그 선형 예측인데 이걸 데이타입으로 고려한 모델과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을 비교를 했을 때 하이브리드 모델이 가장 좋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결과이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래프에서 좀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선형 예측 결과는 이런 정도 수준이지만 뭐 하이브리드로 하면 이런 정도 수준으로 잘 나오면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
예, 그런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연구를 하고 있는 게 뭐 딥러닝 모델을 좀 적용을 해본다든지 조금 더 효과적으로 그 전력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예, 그 또 어댑티브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시계열 데이터에서는 또 이런 부분 또 고려를 하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고 질문 있으시면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그 프로젝트 5페이지에서 프레딕션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프레딕션을 그러니까 여기서 리니어를 쓰든 뭐 뒤에서 말씀해주신 뭐 하이브리드를 쓰든 예, 이 심하게 안 맞는 예측이 그러니까 예측이 심하게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자주 비범하게 발생하나요? 자주 발생한다기보다는 이제 데이터 자체가 항상 온전한 데이터만 있는 건 아니고 또 온전하지만 이게 사람이 원래 주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 정도 써야 되는데 이 정도 쓰지 않고 뭐 반만 쓴다던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그거는 예측을 하지 못하죠. 다른 이벤트가 없으면. 그러니까 입력 자체에 다른 이벤트가 없으면 그것 자체는 예측을 하지 못하는데 전반적으로는 데이터 자체가 어느 정도 정형적이고 하면 예, 그 아까 그 보여드린 그 이 정도 수치 정도로 예측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네. 그러니까 좀 다른 예시인데 어떻게 보면 시계열 데이터 중에 하나도 주가 데이터가 있잖아요. 예. 근데 주가 데이터는 전력 데이터와 가장 다른 게 사이클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예. 혹시 이거를 주가 데이터에 적용을 한다 해서 하면 혹시 잘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럴 때는 입력 변수가 어떤 입력 변수들이 나오는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뭐 주가 데이터라고 하면은 이게 기사 같은 것들도 이제 입력 데이터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사가 떴는데 이게 부정적인 기사면은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으면은 그만큼 주가가 떨어질 확률도 높은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에 따라서 또 입력 변수가 어떤 게 들어갈지 될 것 같고 이게 그 주가 데이터나 전력 데이터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예측 모델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떤 입력을 고려하는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칙상에는 입력이 있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규칙이 하나도 없으면 아마 안 될 거예요. 특성 자체가 규칙을 학습하는 특징이라 정말 랜덤하게 돼 있으면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네. 저 질문. 그 전력 수요 예측이 4단계잖아요. 장기, 중기, 네. 단기, 실시간. 근데 보통 그 모델이라는 게 똑같은 인식을 하더라도 사람을 하든지 자동차를 하든지 뭐 얼굴을 하든지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요. 네. 높이도 다르고 넓이도 다르고 조금씩 최적화가 그쪽 방향으로 될 테니까. 그럼 여기 이 전력 수요 예측을 크게 4단계로 나눈다고 하더라도 이 각각에 대해서 접근법이 그러니까 현재 필드에서 타겟이 다 4개로 돼가지고 이렇게 나눠져서 접근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거 한 모델로 이걸 다 고려해서 뭐 퍼블릭 데이터 셋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는지. 일단은 그 한 모델로 해서 그 하는 거는 조금 최적화가 안 될 수 있는 게 이게 예를 들어서 그 1년 예측이라고 하면 1년마다의 그 특성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 예측이라는 게 1년 전에 예측한다 해서 그 내가 하루 전 예측하는 것처럼 하루가 24포인트인데 24 곱하기 365일 포인트를 다 예측하는 게 아니고 보통 1년 예측이면은 뭐 달별로 뭐 피크를 예측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목적성이 달라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 목적성에 따라 다르게 모델이 학습이 되고 또 그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모델로 해서 뭔가 장기 예측 하나, 그러니까 장기 예측 하나 해서 이제 모든 예측을 다 커버할 수 있다. 이거는 조금 최적화가 안 된 모델일 가능성이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은 저 중에서 뭐가 제일 핫한 필드인가요? 핫한 거는 이제
그 목적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데이어헤드 예측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전에 스케줄링 하는 응용 기술에서는 많이 쓰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일 내가 그 전력을 V2G 같은 경우는 내가 전력 사용량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언제 내가 그러면 EV를 충전하고 방전하면 좋겠다, 뭐 ESS를 어떻게 충전하고 방전하면 좋겠다, 이런 그 스케줄링이 나오는데, 그 하루 전 예측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DR이 있어요. DR 같은 경우는 이제 그 DR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냐면 4시간 전에 그 알람이 와요. 그래서 너가 지금부터 4시간 후에 전력을 줄여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제 그 4시간 후에 만약에 그 전력을 줄여주면 그 줄여준 만큼과 또 그 인센티브만큼의 이 사업자가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득을 취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4시간 뒤에 그 전력 수요 예측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 데이어헤드 예측이나 실시간 예측보다는 데이어헤드 예측에 좀 가까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내가 어떤 그 응용 서비스를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게 그러니까 그 중요도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력 수요 예측 분야에서 제일 데이터셋도 많고 모델도 제일 많은 건 단기 예측, 쇼터.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모르는데 제 견해로는 롱텀이나 중기 예측 정도가 많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도 아까 7차 수급 계획이나 이제 8차 수급 계획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그 연 단위로 이렇게 예측하는 거는 예측의 그 정확도가 꽤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존 이게 예측 연구가 되게 오래전부터 한 80년도, 70년도부터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스마트 그리드나 이렇게 조금 스마트 그리드 응용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단기 예측이라든지 실시간 예측 이런 것도 많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데이터셋이 많고 이런 거는 이제 장기 예측이나 중기 예측 쪽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롱텀이랑 미드텀은 지나간 메소드네. 올드 그죠? 요즘에는 쇼텀 쪽이 많이. 예, 요즘에는 그쪽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장기 예측이나 중기 예측도 이제 수급 계획이나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저렇게 그 길게 예측하는, 연도가 길어서 길게 예측하는 모델들이 그 1시간 전, 4시간 전 하는 것보다 더 깊나요? 아니면 더 얕아요? 얕다고 하는 게 그 뭐 레이어나 이런. 모델이 더 복잡하냐 안 복잡하냐, 레이어가 더 많이 썼냐 안 썼냐 비교했었을 때. 데이터 양으로 따지면 비슷하지 않아요? 그냥 저게 오래된 거일 뿐이지. 예. 이거 빨리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비슷하지 않아요? 기간만 2년 텀인 거지. 사용하는 인풋 데이터에 실제 만지는 데이터 개수는 오히려 저는 그 쇼텀이 조금 더 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연 단위로 만약에 예측할 경우에는 데이터셋이 많지가 않을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연 단위면 1년에 한 포인트인데, 그 단기 예측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하루에 24포인트, 1년이면 24 곱하기 35포인트잖아요. 그만큼 데이터가 많은 거고, 그 또 실시간 데이터는 그것보다 더 많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좀 더 복잡해지지 않을까. 데이터 수도 많고. 롱텀이랑 미드는 딥러닝보다는 그 이전 어프로치로 많이 했겠네요. 아무래도 ANN이나 이런 뉴럴넷 이런 쪽보다는 좀 타임 시리즈 관점에서 많이 분석으로 접근을 많이 하고 그런 쪽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궁극적으로 전력 수요 예측을 하는데 실시간 보면 5분 정도 써 있는 거 보니까 먼 미래 예측은 사실 힘들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느끼기에 오늘 보니까 전반적으로 환경 변수 중에서 온도랑 습도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엄청 드는데
사실 우리나라 일기예보 맨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일기예보도 틀리는 와중이면은 야, 거의 그날 기상 예보가 확실해져야 오늘의 전력 수요가 이 정도 나오겠다. 이게 네, 나오는 게 현실적인 수준일 것 같은. 네, 거기에 디펜던시가 많이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저희 연구실에서 제가 이렇게 전력 예측을 하면 이제 또 다른 친구가 이제 V2G 스케줄링이라고 해서 이제 충반력 스케줄링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예측 결과가 좀 최대한 잘 나와야 그 스케줄 코스트가 최적화가 잘 되고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그냥 갔다가 써보면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정형적인 날들만 좀 모아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어느 정도의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의 그러니까 바로 적용시킬 만한 수준의 아큐러시는 좀 나오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 국가 전체를 또 예측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력거래소에서 국가 전체를 예측을 하는데 국가 전체는 이제 기가와트 단위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는 걸로는 1.1%대의 에러율을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뭔가 패턴이 너무 정형화돼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몇 프로다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이게 데이터셋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또 많은 퍼포먼스의 차이를 보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 퍼센트의 의미를 두지 말고 이 같은 데이터셋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을 했는데 결과가 더 좋더라. 이게 비교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 주셨던 거 보면은 지금 전력 데이터 외에 그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인풋 변수들 X들을 네. 이렇게 인풋으로 사용을 하시잖아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온도나 습도 같은 거는 이렇게 저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데이터인 것 같긴 한데 네. 그 데이터를 사용하실 때 퍼블릭 데이터에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연구 그룹이나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실 때 이 인풋들은 이 전력 수요 예측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러고 선택을 하시는 건지 선택해서 또 따로 긁어서 따로 후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퍼블릭 데이터라고 하면 이 데이터셋이 같이 있는 경우보다는 그냥 로드 데이터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로드 데이터를 받아오고 기상청에도 보면은 광주, 광역시, 뭐 서울 이런 식으로 해서 기상 예보 데이터가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저희가 따로 받아와서 거기에 또 적용을 시키고 이렇게 하게 되는. 실제로 태양광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전력 예측으로 또 다른 게 울량에 따라서 이게 태양광을 더 많이 발전을 하거나 더 적게 발전하고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또 태양광 발전은 또 거기에 맞는 이제 입력 변수를 써야 되는 거고 전력 수요 예측 같은 경우는 거기에 또 맞는 예측 변수를 써야 되는 거고 이런 게 좀 다른 건 있습니다. 네,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